긴급 G7 급비회의 내용이 유출됐습니다. 한국이 그걸 해냈다고? 초강대국들이 모인 G7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지구상 단 5개국만 가진 기술, 인류 최강의 기술을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48시간 후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브라질 대통령의 충격적 발표. 프랑스와 20년 프로젝트 즉시 중단. 신규 파트너는 대한민국. 미쳤나? 상선이나 만들던 나라가 감히? 40년 경력 프랑스 설계 권위자의 조롱은 한국 현장을 직접 본 순간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이 영상의 내용은 당신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피에르 듀부아, 63세의 프랑스 해군 조함청 전 기술총괄입니다. 40년간 원자력 잠수함만 연구했죠. 제가 설계한 잠수함이 지금도 대서양 깊은 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파리 해군본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해군 참모 총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브라질이 우리와의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20년간 프랑스가 주도해온 브라질 원잠 프로젝트가 파기됐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가 물었죠. 한국을 선택했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비웃음을 터뜨렸고 저도 어이가 없었어요. 한국이요? 상선이나 만드는 나라가 원잠을 만든다고요? 참모 총장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브라질 해군 정보에 따르면 한국이 혁신적인 소형 원자로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건조 기간도 우리보다 40% 단축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원자력 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만이 가진 기술입니다. 70년의 역사와 수조 원의 투자가 필요한 분야예요. 하지만 참모 총장은 단호했습니다. 장피에르, 자네가 직접 가서 확인해주게. 브라질에서 한국 기술진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했네. 비행기를 타고 리우데자네이루로 향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원잠을? 그것도 우리를 제치고? 자존심이 상했고 분노가 치밀었죠. 내가 직접 가서 그들의 허상을 벗겨주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원잠이 아니라 그저 커다란 디젤 잠수함일 거라고. 진짜 원자력 잠수함이 뭔지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이 오만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곧 깨닫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리우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습한 열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브라질 해군 장교가 마중 나와 있었죠. 차를 타고 해군기지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코파카바나 해변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이 아름다운 바다를 지킬 잠수함을 누가 만들 것인가? 해군기지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2명의 동양인이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조선 특수선박부의 곽도윤입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옆에 여성도 인사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의 신혜라입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듀부아 박사님, 영광이라. 거칠에 인사가 거슬렸습니다. 아우구스투 제독이 중재에 나섰죠. 장피에르, 한국팀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먼저 보시죠. 저는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좋습니다. 대체 무엇을 만들었는지 봅시다. 곽도윤이 화면을 켰습니다. 첫 슬라이드에 잠수함 설계도가 나타났어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확실히 원자력 잠수함 설계였어요. 저희가 개발한 KSX 원자력 잠수함입니다. 길이 89m, 배수량 3200톤급으로. 잠깐! 제가 끼어들었죠. 당신들이 진짜 원자로를 만들었다는 겁니까? 농축 우라늄은 어디서 구했죠? 차폐 기술은? 냉각 시스템은? 신혜라 박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두 독자 개발했습니다. 특히 소형 일체형 원자로는 기존 대비 60% 크기로. 제가 비웃었어요. 불가능합니다. 원자로 소형화는 미국도 실패한 기술이에요. 물리법칙을 거스를 순 없죠.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곽도윤이 말했어요. 그 차분한 자신감이 더욱 거슬렸습니다. 동양의 조선소가 뭘 안다고 이런 자신감을 보이는 걸까요? 좋아요. 그럼 보여주시죠. 당신들의 소위 원잠이라는 것을. 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우구스투 제독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이들의 허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브라질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다음날 아침 브라질 해군 설계실에서 한국팀의 상세 도면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충 훑어보려 했지만 점점 자세히 들여다보게 됐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이 모듈러 설계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곽도윤이 설명했어요. 네. 잠수함을 8개의 모듈로 나눠 동시 건조 후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레고 블록처럼요. 레고 블록이라 어린애 장난감에 비유하다니. 하지만 도면을 자세히 볼수록 놀라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어요.
건조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설계였죠. 압력선체 재질은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HY100 강제를 개량한 특수강입니다. 항복 강도 1200메가파스칼을 달성했죠. 순간 팬을 놓을 뻔했습니다. 1200메가파스칼. 그건 우리 최신 잠수함보다 높은 수치였어요. 불가능해요. 그런 강제를 만들려면 8년 걸렸습니다. 시네라 박사가 끼어들었어요. 포스코와 공동 개발했죠. 실패도 많았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제가 다시 도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원자로 구획 설계가 특이했어요. 기존 방식과 완전히 달랐죠. 이 원자로 배치는 너무 급진적입니다. 안전성 검증은 했습니까? KINS 인증을 받았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기준도 모두 충족하고요. 서류를 확인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안전 기준을 통과했더군요. 아우구스투 제독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피에르? 솔직히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비판할 점을 찾으려 했지만 설계는 혁신적이면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 방식에 갇혀있는 동안 그들은 새로운 길을 개척한 거였죠. 이론상으론 가능해 보입니다. 마지못해 인정했어요. 하지만 실제 건조는 다른 문제죠. 종이 위의 설계와 바다 속 현실은 천지 차이니까요. 곽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국으로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죠. 그 순간 묘한 불안감이 들었어요. 혹시 이들이 정말로 해낸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냐. 원잠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냐. 일주일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했죠. 그리고 다시 차로 1시간, 드디어 거제도의 대한조선 특수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첫인상은 한마디로 압도적이었어요. 거대한 건조 도크, 하늘을 찌를 듯한 골리앗 크레인, 그리고 삼엄한 보안시설. 이건 확실히 특수 선박을 건조하는 곳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비부와 박사님, 곽도윤이 맞이했어요. 먼저 일반 시설부터 둘러보시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들어간 조선소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모든 공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죠. 이쪽은 모듈 조립동입니다. 거대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숨이 막혔습니다. 축구장 2개를 합친 크기의 공간에 여러 개의 원통형 구조물이 놓여 있었어요. 잠수함 모듈들이었죠. 저건 압력선체 모듈이군요.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현재 5번째 모듈까지 완성됐습니다. 이번 달 안에 전체 조립에 들어갈 예정이죠.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용접 품질이 놀라웠습니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표를 보니 결합률이 0.01% 이하, 프랑스 기준보다 뛰어났어요. 용접 기술자들은 어디서 훈련받았습니까? 자체 교육 센터가 있습니다. 3년 과정을 거쳐야 원잠 용접 자격을 얻죠. 다음은 전자장비 통합실이었습니다. 한국산 전투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고 성능도 뛰어나 보였어요. 소나 시스템도 자체 개발했나요? 링컴과 공동 개발했습니다. 탐지 거리는 기밀이지만 프랑스 탈레스 시스템과 동등 이상입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받은 곳은 특수 도크였습니다. 엄청난 보안을 통과해 들어가자 그곳에는 맙소사, 검은 거대한 선체가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아직 미완성이었지만 확실히 원자력 잠수함이었어요. 특유의 유선형 선체, 세일 구조물, 그리고 뭔가 다른 아우라, 시제 1호함입니다. 70% 정도 완성됐죠.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40년 경력으로도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원잠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튿날 드디어 핵심 중의 핵심인 원자로를 보게 됐습니다. 대전의 원자력연구원으로 이동했죠. 더 삼엄한 보안 절차를 거쳐 특수 실험동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이 저희 소형 모듈 원자로 실험실입니다. 시네라 박사가 안내했어요. 방탄유리 너머로 원자로 모형이 보였습니다. 아니, 모형이 아니었어요. 실제 작동하는 실험용 원자로였죠. 그런데 크기가 이게 정말 150메가와트급입니까? 믿기지 않아 물었어요. 정확히는 160메가와트입니다. 부피는 기존 대비 60%죠. 불가능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제어실의 계기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비밀이 뭡니까? 어떻게 이런 소형화가 가능하죠? 신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일체형 설계와 새로운 해결료 배치, 그리고 피동 안전 개념을 극한까지 적용했습니다. 특히 냉각제 자연순환을 이용해 펌프를 최소화했죠. 도면을 보니 정말 기발했습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었던 것을 단순하게, 하지만 더 안전하게 설계했어요. 사고 시 대응은요? 전원이 완전히 차단돼도 72시간 자체 냉각이 가능합니다. 후쿠시마 같은 사고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다음은 제어봉 구동 장치였습니다. 이것도 혁신적이었어요. 중력과 스프링을 이용한 이중 안전 설계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자동으로 제어봉이 삽입돼요. 운전원 없이도? 네. 완전 자동입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건
단순히 따라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죠. 개발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2016년부터 시작했으니 8년이네요. 실패는 없었나요? 신 박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실패요? 기록실에 가시면 아실 겁니다. 그녀가 안내한 곳은 지하 기록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숨이 막혔어요. 벽면 가득 실패한 부품들과 실험 기록이 전시되어 있었죠. 2327번. 그녀가 말했어요. 그만큼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조금씩 나아졌죠. 포기란 없었어요. 한 모서리에 초기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엔 메모가 빼곡했어요. 실패. 재설계. 다시.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저도 모르게 물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더는 기술 식민지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프랑스도 비슷한 길을 걸었으니까요. 미국의 기술 독점에 맞서 독자 개발을 선택했던 1960년대가 떠올랐죠. 시네라 박사가 기록실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엔 특별한 전시물이 있었어요. 프로젝트 세종이라는 제목 아래 8년의 여정이 담겨 있었죠. 2016년 4월 첫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낡은 노트를 가리켰어요. 당시엔 무모하다는 소리만 들었죠. 첫 페이지를 넘기니 젊은 연구원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희망에 찬 얼굴들. 하지만 다음 장엔 실패 기록이 빼곡했죠. 첫 원자로 모형은 3개월 만에 폭발했습니다. 다행히 모의 실험이었지만요. 사진 속 폭발 흔적이 처참했어요. 포기하지 않았군요. 오히려 더 달라붙었죠. 뭐가 잘못됐는지 6개월간 분석했어요. 2017년 기록으로 넘어갔습니다. 실패가 계속됐지만 조금씩 진전이 보였죠. 압력 용기가 견디는 시간이 늘어났고 핵분열 제어가 안정화되기 시작했어요. 2018년이 최악이었습니다. 신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부 지원이 끊길 뻔했거든요. 언론에선 세금 낭비라고 난리였죠. 곽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때 연구원 절반이 그만뒀어요. 남은 사람들은 월급을 반납하고 연구를 계속했죠.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믿었으니까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2019년 자료를 보니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뭔가 돌파구를 찾은 듯했죠. 김태성 박사가 합류하면서 전환점이 왔습니다. 재료공학 전문가였는데 새로운 합금을 개발했죠. 실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새 합금으로 만든 압력 용기가 극한 조건을 견디는 모습이었어요. 2020년 드디어 첫 성공입니다. 영상 속에서 연구원들이 환호하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울고 어떤 이는 서로를 끌어안았죠. 4년의 고통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성공 후가 더 힘들었습니다. 안전 인증, 국제 기준 충족, 그리고 실용화까지 또 4년이 걸렸죠. 2022년 자료엔 흥미로운 게 있었습니다. 프랑스 원자력청 자료를 구해 분석한 흔적이었죠. 저희 자료를 연구했군요. 제가 말했어요. 존경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프랑스는 저희의 롤모델이었어요. 미국에 맞서 독자 기술을 개발한 나라니까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걸었던 길을 이들도 걷고 있었던 거죠. 다만 더 짧은 시간에 더 적은 자원으로. 마지막 전시물은 작은 명판이었어요. 거기엔 이름들이 빼곡했죠.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1341명. 떠난 사람도 남은 사람도 모두 영웅이죠. 저는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김, 이, 박, 최. 평범한 이름들이 비범한 일을 해낸 거였어요. 뒤부하 박사님, 신 박사가 조용히 물었어요. 프랑스도 이런 시절이 있었겠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58년 드골 대통령이 독자 개발을 지시했을 때 다들 미쳤다고 했죠. 하지만 우린 해냈고 이제 여러분도 하고 있군요. 그날 저녁 숙소 근처 작은 식당에서 곽도윤과 단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그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뒤부하 박사님은 왜 원잠 기술자가 되셨습니까? 프랑스의 독립을 위해서죠. 1960년대 미국이 해구산을 거두겠다고 위협했을 때 우린 선택해야 했어요. 영원히 의존할 것인가? 독립할 것인가?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2010년 3월 26일을 기억하세요? 천안함.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분위기가 무거워졌죠. 저는 그때 해군 중이었습니다. 같은 함대 소속이었죠. 동기 둘을 그날 잃었어요. 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구조 작업에 참여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에겐 제대로 된 잠수 장비도 심해 구조정도 없었죠.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잔을 비우고 다시 채웠어요. 가장 화가 났던 건 원인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기술이 없으니까? 심해 조사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왜 그가 원잠 개발에 매달렸는지. 그래서 결심했죠. 다시는 이런 무력함을 느끼지 않겠다고.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킨다고. 해군을 떠났군요. 네. 대한조선에 들어가 잠수함 기술을 배웠죠. 디젤 잠수함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그리고 7년 전 원잠 프로젝트가 시작됐을 때 자원했습니다. 그가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젊은 해군 장교들이 활짝 웃고 있었죠. 이 친구들입니다. 영원히 20대로 남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프랑스도 1985년 레인보우 워리어호 사건 때 비슷한 아픔을 겪었으니까요. 박사님, 그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기술 독립이 정말 가능할까요? 선진국들이 가만히 둘까요? 어렵죠.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프랑스가 증명했듯이 압력이 엄청날 텐데 그럴 겁니다. 기술 제재, 외교 압박, 심지어 사보타주까지 우리도 다 겪었어요. 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도 해내겠습니다. 더는 남의 기술에 목숨을 맡기지 않겠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가 덧붙였어요. 사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죠. 제 아들이 올해 8살인데 그 아이가 커서 해군에 간다면 최고의 장비를 쥐어주고 싶어요. 우리가 만든 걸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았어요. 이해합니다. 저도 손자가 있거든요. 프랑스 해군이 자랑스럽다고 하더군요. 독자 기술로 만든 잠수함을 타는 해군이라고. 한국도 그렇게 되겠죠? 이미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희망과 자부심이 섞인 미소였죠. 사흘 뒤 드디어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경남 진해의 해군연구소에서 실물 크기 압력선체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었죠. 이 테스트가 왜 중요한지 아시죠? 곽도윤이 물었어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의 생명은 압력선체에 달려 있으니까요. 아무리 다른 기술이 뛰어나도 압력을 못 견디면 무용지물이죠. 거대한 실험동에 들어서니 원통형 압력 챔버가 보였습니다. 직경 10m, 길이 20m의 괴물이었죠. 실제 잠수함 중앙 구획과 동일한 크기입니다. 시네라 박사가 설명했어요. 오늘은 설계 한계를 시험합니다. 제어실로 들어가니 각종 계기와 모니터가 즐비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온 옵서버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죠. 설계 심도는 얼마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작전 심도 300m, 최대 안전 심도 400m입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곽도윤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450m까지 갈 예정입니다. 미친 짓이었어요. 안전 한계를 50m나 초과하다니 위험합니다. 만약 파열되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전에선 예상 못한 일이 생기니까요. 압력 주입이 시작됐습니다. 100m, 200m, 계기판의 숫자가 올라갔죠. 300m 통과, 모든 수치 정상. 이제 설계 한계 영역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350m, 400m 도달. 챔버 내부 카메라가 선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무 이상이 없었죠. 계속합니다. 410m, 420. 순간 미세한 소리가 들렸어요. 금속이 신음하는 소리. 430m에서 스트레인 게이지 이상 감지.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중단하세요. 이미 충분합니다. 하지만 곽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계속합니다. 미쳤어요? 구조물이 붕괴하면 우리 계산을 믿습니다. 440, 450. 순간 요란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선체는 견디고 있었어요. 변형은 있었지만 파열은 없었죠. 압력 유지 5분. 성공입니다. 제어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죠. 어떻게 가능하죠? 신 박사가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특수 열 처리와 용접 기법으로 강도를 극대화했습니다. 안전율은 여전히 1.2배 이상이에요. 브라질 관계자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놀랍습니다. 프랑스 루비급도 400m가 한계인데 그 말에 자존심이 상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우리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압력을 천천히 낮추며 챔버를 개방했습니다. 기술자들이 안으로 들어가 선체를 정밀 검사하기 시작했죠.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여기 보세요. 김태성 박사가 용접 부위를 가리켰습니다. 450m 압력에도 용접선은 완벽합니다. 믿기 어려웠지만 사실이었어요. 특수 도구로 측정해보니 변형은 허용 범위 내였고 균열은 전혀 없었죠. 용접 기법이 특별한가요? 하이브리드 레이저 아크 용접을 개량했습니다. 온도 제어가 핵심이죠. 제가 선체를 손으로 쓸어봤어요. 40년간 수많은 잠수함을 봤지만 이런 완성도는 처음이었습니다. 브라질 해군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시켰군요. 아우구스투 제독이 들어왔습니다. 충족이 아니라 초과입니다. 우리가 원한 것보다 훨씬 뛰어나요. 밖으로 나와 상세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압력 분포, 응력 집중, 변형률, 모든 수치가 이론값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시뮬레이션 정확도가 놀랍네요. 슈퍼컴퓨터로 1000만 번 시뮬레이션했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했죠. 점심시간, 연구소 식당에서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300m도 못 견뎠어요. 김태성 박사가 털어놨죠. 2018년 첫 테스트 때는 200m에서 박살났습니다.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실패 원인을 분자 수준까지 분석했어요. 금속 결정 구조부터 다시 설계했죠. 그가 노트북을 열어 과거 실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처참한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매번 조금씩 나아졌죠. 포기하고 싶지 않았나요? 매일 밤 그랬죠. 하지만 아침이면 다시 시작했어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오후에는 특별한 시연이 있었습니다. 실제 잠수함 모듈을 압력 챔버에 넣고 내부에 사람이 탑승한 상태로 테스트하는 거였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곽도윤이 나섰어요. 위험해요. 제가 말렸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기술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죠. 두 명의 기술자와 함께 그가 모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치가 닫히고 압력 상승이 시작됐죠. 내부 상황 양호, 100m 통과, 인터콤으로 곽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침착했지만 긴장이 느껴졌죠. 200m, 300m, 제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기술에 목숨을 건 거였죠. 400m 도달, 내부 압력 정상, 산소 농도 정상,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곽도윤은 더 요구했습니다. 450까지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신 박사가 반대했어요. 유인 테스트는 400이 한계예요. 데이터를 믿어요. 계속하세요. 결국 압력은 450에 도달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아시아 국가가 만든 잠수함이 이런 심도를 견딘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10분 후 감압이 시작됐고 곽도윤 일행이 무사히 나왔습니다. 어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고요했어요. 마치 우주에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한국은 진짜였습니다. 일주일 후 동해 먼바다.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산 잠수함에 올랐습니다. 아직 시험 단계인 재래식 추진 실험함이었지만 원잠과 동일한 선체 구조를 가진 특수함이었죠. 뒤부하 박사님, 준비되셨습니까? 함장이 물었어요. 솔직히 긴장됐습니다. 남의 나라 잠수함을 타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죠. 준비됐습니다. 해치가 닫히고 자망이 시작됐습니다. 함내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어요. 수심 50m, 100m, 계기판을 주시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특히 소음 수준이 인상적이었어요. 200m 도달, 추진 시스템 점검 시작합니다. 엔진음이 들렸지만 예상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소음 감소 기술이 특별한가 보군요. 복합 흡음재와 능동 소음 제어를 병행합니다. 프랑스 기술보다 한 단계 앞섰다고 자부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사실이었어요. 데시벨 측정기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300m 접근, 선체 이상 없음. 이제 실제 작전 심도였습니다. 함장이 각 구역에 보고를 지시했죠. 기관실 정상, 어뢰실 정상, 원자로실. 지금은 디젤이죠. 추진실 정상. 곽도윤이 제게 다가왔어요. 어떠신가요? 첫 한국 잠수함 승선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자동화 수준이 놀라워요. 인원 감축이 목표였거든요. 원잠은 장기 항해를 하니까 최소 인원이 유리하죠. 300m에서 수평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급선회, 급정지, 최대 속력 테스트. 함체가 안정적으로 반응했어요. 이 정도 기동성이면 제가 감탄했죠. 전투 상황에서도 충분합니다. 시뮬레이션으로는 어뢰 회피율 80% 이상이에요. 점심은 함내에서 먹었습니다. 좁은 식당에서 젊은 승조원들과 함께였죠. 박사님, 프랑스 잠수함은 어떤가요? 한 수병이 물었어요. 각자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 함도 전혀 뒤처지지 않아요. 그들의 얼굴에 자부심이 번졌습니다. 오후엔 특별한 테스트가 있었어요. 비상 부상 훈련이었죠. 3초 내 비상 부상 준비, 경보가 울리고 승조원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블로우, 압축공기가 평형수 탱크로 주입되고 함이 급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가속도에 몸이 뒤로 쏠렸죠. 200m, 100m, 50, 불과 45초 만에 수면에 도달했습니다. 함체가 물 밖으로 튀어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완벽합니다. 제가 외쳤어요. 해치를 열고 함교로 올라갔습니다. 동해의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태극기가 펄럭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기가 울릉도입니다. 함장이 가리켰어요. 우리 바다죠.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의 기술로 자신들의 바다를 지킨다는 자부심. 다시 자망의 기지로 돌아오는 길. 제어실에서 곽도윤과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 믿으시나요? 우리 기술을 인정합니다. 완전히 인정해요. 한국은 6번째 원잠 보유국이 될 자격이 있어요.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 말씀, 브라질 분들께도 해주실 건가요? 당연하죠. 진실을 말하는 게 전문가의 의무니까요. 부두에 도착했을 때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곽도윤이 말했어요. 우리가 원잠을 만드는 이유를 아시나요? 국방을 위해서 아닌가요? 그것도 맞지만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기술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가 걸어온 길, 이제 한국이 걷고 있는 길, 그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함에서 내려 부두에 선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단순히 긴 자망 때문이 아니었어요. 40년간 쌓아온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브라질 해군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 제독이 다가왔죠. 어떠셨습니까? 장피에르? 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조용하던 부두가 술렁였어요. 한국이 해냈습니다.
진짜 원자력 잠수함 기술을 독자 개발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압력선체 기술, 소음, 감소 기술, 자동화 시스템,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소형 원자로는 혁명적입니다. 아우구스투 제독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브라질의 선택이 옳았단 말씀인가요? 네, 옳았습니다. 아니, 탁월했어요.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원잠 기술은 소수의 전유물이라고 믿었어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곽도윤이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괜찮습니다. 박사님.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기술을 독점하려 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6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술 앞에서 눈물을 흘렸죠. 프랑스도 한때는 도전자였어요. 미국의 기술 독점에 맞서 싸웠죠. 그런데 우리가 성공하자 똑같이 독점자가 됐어요. 다른 나라의 도전을 막으려 했죠. 시네라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인정하는 용기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어요.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독점이 아니라 공유되어야 한다는 걸.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브라질 기술진에게 돌아서서 말했죠. 한국을 선택하세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만 주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될 겁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진심 어린 박수였죠. 저녁 만찬에서 저는 공식 발언을 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면 본국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제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시대라고. 한국과 함께하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곽도윤이 잔을 들었어요.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수십 년의 앙금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밤늦게 숙소로 돌아와 프랑스 본국에 이메일을 썼습니다. 한국은 6번째 원잠 클럽 회원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경쟁이 아니라 협력해야 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프랑스 본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화상 통화를 요청했죠. 장피에르, 자네 정신이 나갔나? 한국과 협력하라니. 장관님,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그들의 기술은 진짜예요. 설령 그렇다 해도 우리의 기득권을 포기하란 말인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득권에 안주하면 도태됩니다. 한국은 이미 우릴 추월하고 있어요. 함께하지 않으면 뒤처질 뿐입니다. 긴 설득 끝에 장관은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단, 조건이 있었죠. 기술 공유는 3국에 한정하고 핵심 기술은 보호한다는 것. 오후에 열린 3국 회의에서 역사적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브라질 원잠 프로젝트를 한국과 프랑스가 공동 수행한다. 아우구스투 제독이 선언했어요. 구체적인 역할 분담도 정해졌죠. 한국은 선체와 원자로, 프랑스는 무기 체계와 센서, 브라질은 현지 생산과 운용을 맡기로.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곽도윤이 강조했어요. 기술 독립을 위한 동맹이죠. 협정서에 서명하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 장면은 다음날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원잠 클럽의 균열, 한국, 프랑스, 브라질 신동맹 결성. 서명식 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듀부아 박사님, 프랑스는 왜 기존 입장을 바꿨나요? 기술은 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막으면 썩죠. 한국이 그걸 일깨워줬어요. 한국 기술이 정말 프랑스와 대등한가요? 어떤 면에선 능가합니다. 특히 혁신성과 효율성에서요. 한국 기자가 곽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협력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도 규칙을 만드는 나라가 된 거죠. 회견이 끝난 후 셋이서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이게 시작이군요. 아우구스투 제독이 말했죠. 네. 하지만 좋은 시작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곽도윤이 덧붙였습니다. 10년 후엔 더 많은 나라가 함께할 겁니다. 기술 민주화의 시대가 오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브라질 해군 장교 클럽에서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모여 축배를 들었죠. 미래를 위하여.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저는 발코니로 나가 밤바다를 바라봤어요. 곽도윤이 따라 나왔죠. 박사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요. 처음부터 우리 기술을 인정하셨나요?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요, 전혀. 거제도에서 실물을 보고도 믿기 어려웠죠. 그럼 언제 바뀌셨나요? 잠수함 안에서요. 300m 바닷속에서 느꼈죠. 아, 이들이 진짜구나.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무모한 도전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했죠. 후회는 없나요? 전혀요.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서 잠수함이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겠죠. 이제는 한국 잠수함도 그 대열에 합류할 거였습니다. 다음날 전 세계가 술렁였습니다. CNN은 브레이킹 뉴스로 이 소식을 전했죠. 충격입니다. 70년간 지켜온 원잠 기술 독점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이 6번째 원잠 건조국이 되었고
프랑스가 이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영국 BBC는 더 자세히 분석했어요. 이번 일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닙니다. 세계 해군력 판도가 바뀌는 역사적 사건이죠. 미국과 러시아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펜타곤 대변인은 동맹국의 기술 발전을 환영한다고 했지만 속내는 복잡했을 거예요. 중국은 더 직접적이었죠. 아시아 국가의 기술 자립을 지지한다면서도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을 받은 건 기존 방산업체들이었어요. 프랑스 나발 그룹의 주가가 폭락했고 영국 베이 시스템즈도 타격을 받았죠. 시장 독점이 깨졌습니다. 이제 경쟁 시대예요. 파이낸셜 타임스의 분석이었죠.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이 한국에 기술 협력을 요청한 거예요. 우리도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도와주길 바랍니다. 중동 국가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대표단을 파견했죠. 대한조선 본사로 돌아온 곽도윤은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문의가 쇄도했으니까요.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제가 영상통화로 물었어요. 솔직히 예상 못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하고 있었죠. 한국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외교부는 기술 협력을 통한 세계 평화 기여를 새로운 정책으로 발표했죠. 프랑스로 돌아온 저도 바빴습니다. 정부와 업계를 설득하느라 동분서주했죠. 한국과 경쟁하면 집니다. 협력해야 살아남아요. 처음엔 반발이 심했지만 점차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특히 젊은 엔지니어들이 적극적이었죠. 한국의 혁신성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변해야 해요. 2달 후 파리에서 역사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제 잠수함 기술 협력 포럼 15개국이 참가했죠. 개막 연설을 맡은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 독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협력과 공유의 시대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을 우리 모두 따라가야 합니다. 곽도윤도 발표했어요. 기술은 평화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회의는 대성공이었어요. 각국이 기술 협력에 합의했고 한국이 중심 역할을 맡게 됐죠. 언론은 이를 해양 기술의 민주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죠. 반년이 지난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프랑스 정부 특사 자격이었죠. 한국, 프랑스 잠수함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하러 온 거였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리자 곽도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반가운 재회였죠.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대사님. 대사는 무슨 그냥 늙은 엔지니어예요. 울산으로 가는 길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대한조선 정문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국제 잠수함 기술 교육원 벌써 만들었군요. 네. 다음 달부터 각국 엔지니어들이 연수를 옵니다. 프랑스에서도 50명이 오죠. 교육원을 둘러봤습니다. 최신 시설에 체계적인 커리큘럼, 인상적이었어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합니다. 특히 우리의 실패 경험을 공유할 거예요. 그게 가장 값진 교훈이니까요. 오후엔 진수식이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첫 원자력 추진 실험함이었죠. 아직 무장은 없었지만 확실히 원잠이었습니다. 한 명은 장보고 3입니다. 해군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샴페인이 선체에 부딪혀 깨지는 순간 태극기가 힘차게 펄럭였습니다. 저는 문득 1년 전 베를린에서의 오만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제가 이 순간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녁 만찬에서 건배사를 했습니다. 1년 전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한국은 단순히 6번째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 번째 국가라는 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 곽도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뭔가요?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잠수함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나라와 기술을 나누는 겁니다. 프랑스도 함께하겠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1년 전엔 적이었지만 이제는 동지가 된 두 사람. 제 남은 인생은 기술 공유에 쓰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저희가 도우겠습니다. 함께요. 비행기에 오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불빛 가득한 한국의 밤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기내에서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 오만함을 버리고 배우는 자만이 미래를 연다. 한국이 내게 가르쳐준 교훈이다. 그리고 덧붙였죠. 앞으로도 계속 배워야 한다. 죽는 날까지. 2년 후 저는 은퇴식을 맞았습니다. 프랑스 해군 조함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죠. 하지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한국대한조선 국제기술고문으로 일하게 됩니다. 동료들이 놀랐지만 이내 박수를 보냈어요.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세상이 변했다는 걸. 서울행 비행기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죠. 저 어딘가에서 각국의 잠수함들이 평화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한국 잠수함도 그중 하나겠죠.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곽도윤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장 교수님, 새로운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엔 무인 잠수함입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쉴 틈이 없군요. 하지만 그게 좋았어요. 배움에는 끝이 없으니까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집념, 그리고 함께 나누는 마음이었죠. 이제 원잠 클럽은
6개국이 아닙니다. 곧 10개국, 20개국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이 있을 겁니다. 기술 강국 대한민국,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원잠 전문가가 한국 기술력에 완전히 굴복하게 된 놀라운 사연 어떠셨나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잠수함 기술을 독자 개발한 한국,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불굴의 도전 정신,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대한민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도전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요. 우리나라가 이뤄낸 기적 같은 성취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는 더욱 놀라운 한국의 저력을 보여드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